안녕하세요. 저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뛰어들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실체는 잘 모르는 치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치매의 정의부터 진단 도구까지 정말 방대하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건져 올려서 막연한 두려움을 명확한 이해로 바꾸는 겁니다. 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치매는 뇌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군, 그러니까 여러 증상들의 묶음이거든요. 아, 증후군.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그 원인에 따라서는 치료를 통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정말 핵심이군요. 그럼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건망증하고 질병으로서의 치매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자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기준이 하나 있던데요. 어떤 거죠? 바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여부였습니다. 이 경계선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는 것과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아, 그러네요. 전자는 건망증일 수 있지만 후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즉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있는 게 아니라 열쇠라는 물건의 용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뇌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병적인 과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치매라는 그 큰 우산 아래에 정말 다양한 얼굴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치매하면 그냥 알츠하이머를 떠올리는데 자료를 보니까 알츠하이머의 초기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다른 기억은 괜찮은데 유독 최근 기억부터 사라진다는 점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왜 하필 최근 기억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우리 뇌의 특정 부위를 공격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뭐랄까 컴퓨터의 램처럼 새로운 정보들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해마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바로 이 해마를 집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방금 나눈 대화나 어제 저녁 식사 메뉴 같은 새로운 정보는 기록이 안 되는 반면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저장된 어린 시절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아하, 뇌 손상 부위하고 증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다른 종류의 치매들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특히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그 전두측두엽 치매였습니다. 이건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성격이 변하거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치매가 얼마나 다양한 병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입니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이름 그대로 우리 뇌의 앞부분, 즉 이성과 판단,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이 먼저 손상됩니다. 그러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아직 괜찮은데 사람의 성격이나 판단력이 먼저 망가지는 거죠. 갑자기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요. 생생한 환시를 보고 몸은 파킨슨병처럼 뻣뻣해지는데 정신은 또렷했다가 흐려졌다가를 반복한다고요. 이건 도대체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얽혀 있는 건가요? 루이스 소체 치매는 한마디로 기억, 운동, 인식의 경계가 무너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 안에 루이스 소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가 쌓이면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뇌의 여러 영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을 처리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헛것이 보이는 환시가 생기고 운동을 조절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래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인지 기능이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뇌 기능의 연결이 불안정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치매는 그냥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암울한 이야기들 속에서 자료의 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치료 가능한 원인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심한 우울증이 치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가성치매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병이 뇌의 병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가성치매는 진단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지면 뇌 인지기능 자체가 느려지고 저하돼요. 의욕이 없으니까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억해내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심각한 인지저하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진짜 치매 환자는 기억력 테스트에서 어떻게든 정답을 말하려고 애쓰는 반면 가성치매 환자는 그리고 증상의 시작도 좀 다릅니다. 가성치매는 비교적 단기간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본인이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인지기능도 함께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치매라고 단정짓기 전에 우울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비타민 결핍 같은 치료 가능한 원인들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진짜 치매의 증상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력 문제 외에도 자료에서는 실어증, 실행증 같은 좀 낯선 용어들이 나오더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인지기능 저하는 단순히 기억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어증은 말 그대로 언어 능력의 문제고요. 처음에는 물건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예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죠. 실행증은 더 흥미로운 증상인데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목적을 가진 행동을 순서에 맞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팔다리는 멀쩡히 움직일 수 있지만 젓가락질을 하거나 옷에 단추를 채우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뇌에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손상된 겁니다. 행동의 레시피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군요.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정작 환자 보호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런 인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BPSD, 즉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BHPSD는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정신과적 문제와 행동 문제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뇌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손상된 뇌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2차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2차적인 반응이요? 네. 누군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믿는 망상, 돌아가신 분이 보인다고 말하는 환각, 이유 없이 집안을 계속 서성이는 배회,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공격성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듣기만 해도 와, 간병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갑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바로 이 BHPSD가 보호자의 소진을 유발하고 결국 환자를 요양시설로 보시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환자 본인의 고통만큼이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이 모든 증상들이 결국 환자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과정이겠네요. 자료에서 이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개념 2가지를 소개하더군요.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IADL, 그리고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BADL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치매의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IADL은 전화통화, 장보기, 약 챙겨 먹기, 돈 관리처럼 조금 더 복잡하고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활동들을 말하고요. 반면 BADL은 식사하기, 씻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처럼 생존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활동들이죠. 치매는 이 2가지를 순서대로 앗아갑니다. 순서대로라면 어떤 순서인가요? 초기, 즉 경도 치매 단계에서는 복잡한 IADL에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돈 계산을 자꾸 틀리거나 약 먹는 걸 잊어버리는 시기죠. 하지만 아직 혼자 식사하고 씻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병이 중등도 단계로 진행되면 기본적인 BADL에도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옷을 혼자 입지 못하거나 식사를 흘리는 일이 잦아지죠. 그리고 마지막 중증 단계에 이르면 거의 모든 BADL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 IADL과 BADL의 손상 순서는 치매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잠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좀 슬픈 로드맵과도 같습니다. 단계별로 삶의 자율성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복잡한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나요? 자료에 KMMSE라는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나오던데 언뜻 보면 여기는 어디죠? 100 빼기 7은? 같은 좀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들로 정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갖는 오해의 핵심입니다. KMMSE, 즉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는 치매를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아, 진단이 아니라 선별이군요. 네, 비유하자면 화재 경보기 같은 거죠. 경보기가 울리면 어딘가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만 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얼마나 큰지는 소방관이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하잖아요.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총 30점 만점으로 시간이나 장소 진압력,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 기능 등을 빠르게 훑어보는 검사입니다. 보통 24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반드시 환자의 나이와 교육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학교에 다녀본 적 없는 어르신의 20점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20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력에 따라 정상 기준 점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 검사는 단지 시작일 뿐이고 이걸 바탕으로 더 정밀한 신경심리 검사, 뇌 영상 촬영, 혈액 검사 등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처럼 치료 가능한 원인도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진단 과정 역시 간단한 문답이 아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신중한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지기능을 점수로 매기고 일상생활 능력을 단계로 나누고 심지어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복잡한 상태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객관적인 지표들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행복이나 고통, 편안함을 더 이상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 분들의 삶의 질을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개인은 심각한 인지저하를 겪는 분들의 좋은 삶을 단순히 식사와 위생 같은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어떻게 정의하고 지지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식 너머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